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 중에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회귀 분석 방법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경우를 우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을 도입을 했습니다.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은 독립 변수가 하나가 있는 그러한 이제 모형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종속 변수는 이제 하나가 있을 것인데요. 그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사이의 관계가 1차 직선 관계에 있다라고 모델링을 하는 것이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다시 보면, 자,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 독립 변수 x에 의해서 그 종속 변수 y가 결정이 되는데, 물론 이제 x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x하고는 상관없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y를 이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x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오차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오차는 이제 확률적인 특성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차를 뭐 에플론이라고 표시한다면, 에플론은 이제 확률 변수로 우리가 간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몰 x에 의존해서 1차식으로 결정이 관계가 되는 그러한 직선식과 그 다음에 오차라는 확률 변수에 의해서 y 결정된다라는 그러한 관계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서 xi나 베타 0, 베타 1은 그냥 값인 것이고요. 상수값인 것이고요. 그 엡실론 i라고 쓴 것이 이제 일종의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y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확률 변수로 우리가 해석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형에서 그 오차라고 하는 부분은 서로 독립이고 각각은 평균이 0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분사는 동일하게 시그마 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x 독립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은 결국 y라는 것의 평균을 이제 결정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그 평균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직선, 선형 관계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우리가 모델링을 이제 하는 것이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었습니다. 자, 베타 제로하고 베타 1은 이제 회귀 직선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이제 상수값이기 때문에 회귀 모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모형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제 형태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지의 베타 0, 베타 1이라는 이제 모수가 있어서 독립 변수 x1, x2, x3에 따라서 평균이 결정이 되고, 하지만 이제 실제로 그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관측값을 우리가 얻어 보면 모든 이제 관측값이 일직선상에 나타나는 것은 아닌데, 일직선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오차라는 이제 개념을 도입을 해서 오차 때문에 이러한 분포를 이제 가지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을 이제 그 수립을 하고 설정을 하고 실제 관측값으로부터 그 베타 제로하고 베타 1이 어떻게 될까를 이제 추정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독립 변수에 의해서 종속 변수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 하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제 분석을 우리가 회귀 분석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러한 모수 베타 0, 베타 1을 이제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임의의 직선을 생각을 하고 그 임의의 직선과 주어진 관측값들 사이의 편차들을 생각을 해서 이런 편차가 가능하면 작게 되는 직선이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 회귀 직선이겠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이제 하는 방식을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방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면, 편차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편차를 다 고려하기 위해서 편차 제곱합을 생각을 했습니다. 자, 편차 제곱합은 물론 이제 관측값이 이제 주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주어진 생각하는 직선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편차 제곱합 D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라고 하는 것은 B0, B1에 대한 이변수 함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B0, B1을 우리가 베타0, 베타1에 대한 추정값으로 생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최소제곱법이라고 불렀고요. 자, 이러한 최소제곱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B0, B1 값을 우리가 베타0 햇, 베타1 햇이라고 불렀고, 그 값을 각각 베타0 햇은 베타0를 이제 추정하는 값, 베타1 햇은 베타1을 추정하는 값으로 우리가 삼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추정량을 이제 최소제곱법을 이제 사용을 해서 추정을 하는 양이기 때문에 최소 제곱 추정량이라고 부른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최소 제곱 추정량을 사용을 해서 그 회귀 직선, 즉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죠. 잠깐만 써보면, 자, 미지의 그 회귀 직선은 우리가 y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가 이제 독립변수 x에 의해서 그 반응 변수, 종속 변수의 평균을 이제 나타내는 그러한 직선을 이렇게 회귀 직선이라고 부른다라고 했는데요. 이 회귀 직선을 이제 추정을 하기 위해서 회귀 직선이 어떤 것일까라고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서 베타 제로 햇과 베타 원 햇을 우리가 사용을 이제 해서 얻은 직선을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녀석을 추정된 회귀직선이 아니라 회귀직선을 추정한 결과죠. 그래서 추정된 회귀직선, 추정 회귀직선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베타 제로 햇과 베타 원 햇을 우리가 계산을 좀 해봤었는데요. 계산하는 방법을 좀 보면, D라고 하는 편차 제곱합이 B0, B1에 대한 이변수 함수이기 때문에 이변수 함수의 최소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B0, B1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그 편미분한 값이 동시에 0이 되는 B0, B1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즉, D를 B0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B1에 대해서도 편미분을 해서 그것이 0이 되는 조건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건식이 나올 텐데, 각각 1번, 2번식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고요. 1번, 2번식을 조금 간단하게 쓰면 다음과 같이 B0 더하기 X바, B1는 Y바 라는 식으로 1번식은 바꿔 쓸 수가 있었고, 2번식은 X바 곱하기 B0 더하기 X제곱의 바 B1 X 곱하기 Y의 바 라는 형태로 우리가 바꿔 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X바라고 하는 것은 관측값에서 독립변수들의 평균을 X바라고 썼고요. Y바는 종속변수의 관측값들의 평균을 우리가 Y바라고 썼고요. X제곱바는 xi 제곱의 평균을 x제곱바라고 썼고요. x하고 y 곱한 것의 반은 x와 y 대응되는 이제 관측값이 이제 순서상 형태로 주어질 텐데요. 자, 이때 이제 x1하고 y1 곱하고
곱하고 x2하고 y2 곱하고 xn과 yn 곱한 것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누어준 그런 값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b0, b1 입장에서는 지금 주어진 두 식이 1차 연립방정식을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b0, b1 중에서 한 변수를 소거해서 b0하고 b1, 즉 이 조건을 만족하는 b0하고 b1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계산 결과를 보면 이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b1은 다음과 같이 주어졌었고요. 자, 이 값을 첫 번째 식에 넣은 것이 이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b0의 값인데요. 그 b0의 값은 그 y바 마이너스 x바의 이제 이 값이 되겠죠. 자, 이 값을 우리가 그런데 b1이라고 쓰면은 일반적인 b1하고 좀 혼돈이 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생각을 해서 결국 미분을 해서 편미분을 해서 0이 되게 하는 b1의 값이기 때문에 결국 이 d가 최소가 될 때 b1의 값입니다.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베타1 햇이라고 쓰기로 했었는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값도 b0라고 쓰는 것보다는 이 값 전체가 0이 되도록 하는 혹은 b 편차 제곱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b0의 값이기 때문에 그 값을 b0, 일반적인 b0랑 구분하기 위해서 베타0 햇이라고 우리가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계산을 한 것은 이제 지금 방금 설명한 것처럼 편차 제곱합을 편미분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그 값을 계산을 이제 했었는데요. 그 값을 이제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를 동시에 만족하는 b0, b1을 좀 간단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초통계 1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했던, 즉 4장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표기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때 그 방법을 보면, 자, 조금 전에 얘기한 x바 y바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고요. s의 더블 x는 x들의 편차의 제곱의 합인데,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쓰면 제곱의 합에서 n 곱하기 x바의 제곱을 뺀 것과 같았습니다. 자, s 더블 y는 이제 y들만을 가지고 생각한 편차 제곱 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도 간단하게 정리하면 y의 제곱의 합에서 n 곱하기 y의 바의 제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s의 xy는 x의 편차와 y의 편차를 곱한 것을 다 더한 것인데요. 이것도 간단하게 바꿔보면 이와 같이 변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네, 이런 내용들이었죠. 자, 이것을 통해서 미분을 해서 편미분을 해서 0이 되게 하는 값을 이제 앞에서 찾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실제로 편미분을 해서 0이 되도록 하는 b0, b1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편차 제곱 합인 d가 최소가 되는가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 이변수 함수에서 어떤 점에서 극대 혹은 극소가 되면 그레디언트 벡터가 0벡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벡터가 0벡터가 되는 점이 무조건 그렇다고 최소나 최대가 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편차 제곱합이 최소값을 가지는지, 그리고 앞에서 계산한 베타0 햇, 베타1 햇일 때 최소가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차 제곱합을 한번 좀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차 제곱합은 우리가 B0, B1에 관한 이변수 함수로 지금 볼 건데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곱을 해서 다 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개를 하게 되면 B0 제곱이라는 항도 나타날 것이고요. B0하고 B1 곱한 항도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물론 B1의 제곱이 있는 항도 나타나겠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B0하고 B0 곱하기 B1이 있는 항들을 다 이제 모아서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적당한 B0의 뭐 얼마 더하기 얼마의 B1, 즉 B0, B1에 대한 1차식의 제곱으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B1의 제곱 부분이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이제 적당히 이 부분과 합쳐서 어떤 적당한 B1의 제곱 부분이 이제 뒤에 나타날 것인데요. 물론 이제 여기는 안 썼지만 B0 혹은 B1과 관련된 그런 항들도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제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제 B0하고 B0, B1, 뭐 B0 제곱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쪽에서 처리를 좀 하도록 하고, B1 제곱하고 B1들은 따로 처리를 좀 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로 번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좀 보면 일단은 각각의 항을 먼저 제곱을 해보도록 하죠. 자, B0하고 B1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변수라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이거는 좀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B0 더하기 B1 xi 빼기 yi를 제곱을 하는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마이너스를 택한 값을 제곱을 하나 결과는 이제 같을 것인데요. 자, B0의 제곱 부분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하나로 생각을 이제 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의 2배가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모 부분에 전체 제곱이 생기겠죠? 자, 각각의 항은 이렇게 2차식 형태로 만들고 나면, 자, 여기에는 B1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까지는 이제 B0하고 B1이 이제 섞여 있는데, 이 앞부분을 이제 B0와 B1에 대한 적당한 1차식의 완전 제곱으로 좀 변형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서메이션을 이제 전개를 해보면 B0 제곱 부분에 대해서 n 곱하기 B0 제곱이 될 거고요. i가 1부터 n까지 서메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자, B0 부분은 이제 항상 일정한 값이긴 하지만 여기 있는 값이 이제 인덱스 i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서메이션을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e는 서메이션 앞으로 묶어서 빼낼 수가 있겠고요. 물론 B0도 빼낼 수가 있기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서메이션을 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꾼 다음에, 자, 이 식을 보면은 결국 B0 제곱에 이 부분 서메이션 한 것에 B0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n으로 묶어낸 다음에, 이렇게 묶어낸 다음에 앞부분만 생각해 보면 이것을 이제 B0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이제 더한 것을 완전 제곱한 형태로 변형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더하기 n 곱하기 n분의 서메이션 b1 xi 빼기 yi b0 전체 제곱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앞부분과 이제 합쳐서 완전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근데 이만큼 더했으니까 식을 같게 하기 위해서 그만큼 이제 빼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또 따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바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n을 묶어낸 것인데요. 일단 그 첫 번째 단계로 n을 묶어내면 이 부분에 대해서 n분의 1이 곱해지는데 n분의 1의 서메이션 b1 xi 빼기 yi를 조금 간단하게 쓰면, 자, 서메이션을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다면 b1의 n분의 1의 서메이션이기 때문에 x의 평균이 생길 것이고요. 그다음에 y들의 서메이션을 하고 n분의 1을 곱하기 때문에 y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y 바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를 이 부분에다가 n분의 1을 곱한 것을 이제 형태를 조금 바꾼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체를 완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결국 이 부분에 제곱이 추가가 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제곱을 이제 필요한 만큼 넣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제곱이 될 텐데요. 자, 요 네모에 해당하는 부분의 제곱이 더 필요한 상태니까 식을 같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제곱한 만큼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n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n 만큼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식은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요 네모 부분을 b0랑 더해서 이제 완전 제곱된 것이고요. 이제 요 부분에 제곱에 마이너스 n을 곱한 부분이 이제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앞에 있는 것과 이제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뒤에 있는 값은 그대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앞부분을 보면 완전 제곱이 되고 뒷부분에는 B0가 이제 전혀 없고요. B1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이제 B1 입장에서 완전 제곱으로 이제 바꾸면 결국 이 D 전체를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로 변형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앞부분은 이제 완전적으로 바꿨으니까 뒷부분을 좀 더 계산을 좀 해보기 위해서 뒷부분만 좀 따로 보겠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스타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죠. 자, 뒷부분을 이제 좀 더 계산을 좀 해보기 위해서 따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것을 이제 B1 입장의 생각을 할 건데요. B1의 이제 제곱 입장에서, 2차식 입장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이것을 전개했을 때 B1의 제곱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B1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B1이 전혀 없는 부분, 상수 텀, 이렇게 갈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B1의 제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 일단은 앞부분에서, 마이너스 n 곱하기 x 바의 제곱만큼 B1의 제곱에 개수가 생기겠습니다. 자, 뒷부분에서는 일단은 이 서메이션 하는 각각의 항을 보면 B1의 제곱에 xi의 제곱 마이너스 2B1 xi yi 더하기 yi의 제곱이 될 테니까 이것을 서메이션 할 때 B1 제곱 앞에 붙는 개수는 결국 x의 제곱의 합이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생길 텐데요. 자, 이 부분을 보면 앞에서 우리가 그 도입한 기호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뭐랑 동일할 것 같냐면 s의 더블 x랑 같습니다. 제곱의 합에서 n 곱하기 x바의 제곱을 뺀 것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b1에 붙어 있는 개수들을 좀 보면 앞부분에서는 지금 얘하고 얘를 곱하면서 b1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b1 x바 y바가 생기는데 앞에 마이너스 n이 있으니까 b1의 개수가
2 n x 바 y 바가 일단 생기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b1의 개수, 1차식의 개수를 보면 xi, yi 곱한 것이 지금 있는데 그걸 전부 서메이션을 좀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배의 xi, yi 곱한 것의 서메이션을 이제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식을 생각을 해보니까 2를 이제 앞으로 이제 묶어내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이 부분이 xi, yi 곱한 것의 합을 이제 합에서 x바랑 y바랑 곱하고 n을 곱한 것을 이제 더한 것이 상태인데요. 자, 부호까지 이제 고려해 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이제 바꾸면 아래 b1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결국은 s의 xy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생기겠죠? 자, 나머지는 일단 한번 좀 적어 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n 곱하기 y 바의 제곱이 생길 거고요. 자, 오른쪽 서메이션에서는 y 제곱의 서메이션이 생기겠습니다. 자, 즉 이 부분은 뭐냐면 s의 yy 더블 y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을 좀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 자, 이것을 s라는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b1 제곱 앞에 붙은 개수는 s의 더블 x 마이너스 2 b1 다음에 붙은 이제 상수값이 s의 xy 그 다음에 상수 텀이 b1하고 관계없는 텀이 s의 더블 y가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b1 입장에서 이제 완전 제곱으로 좀 바꾸기 위해서 s의 더블 x로 이제 묶어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s의 더블 x가 0이 되면 이제 묶어내기가 조금 힘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s의 더블 x가 0이 아닌 경우를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잠깐 s의 x 더블 x가 언제 0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s의 더블 x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x들의 편차 제곱 합이 s의 더블 x였기 때문에 제곱의 합이 0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각각이 다 0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x1이나 x바나 동일하고요. x2하고 x바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독립변수가 다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관측값을 조사를 하는데 앞에서 우리 예제와 같이 어떤 약을 이제 복용을 할 때 복용량과 효과 지속 기간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생각한다면 결국 x1, x2, xn은 매 관측할 때 약을 얼마큼 복용하느냐 하는 복용량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복용량이 다 동일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즉 복용량과 효과 지속 기간 사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항상 뭐 3mg을 이제 섭취를 해본다. 항상 뭐 5mg을 섭취를 해서 효과 지속 기간을 측정한다라는 이제 그런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런 두 변수 사이 관계를 얘기를 할 때는 독립 변수를 항상 같은 값을 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 실제로 이제 의미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즉 독립 변수 측정하는 독립 변수를 다 다르게 한다면 s의 더블 x는 0이 아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러한 경우에 자, s의 더블 x를 이제 묶어내면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나눗셈 형태로 바뀌고요. 여기가 2가 있으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완전 제곱으로 바꾸게 되면 더 붙여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의 제곱에서 이것을 곱한 부분을 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내려왔고요. 자, 이 부분의 제곱에서 이것을 곱한 부분 뺀 것이 여기 있습니다. 분모가 제곱이 되면서 앞에 있는 거랑 곱해지면서 이제 하나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스타 부분만 따로 계산했는데요. 스타 부분도 결국은 이제 제곱 다음은 적당한 이제 상수 형태로 지금 변형을 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계산했던 것을 가지고 오면 그 편차 제곱합 B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n 곱하기 b0 더하기 b1의 x바 마이너스 y바의 제곱의 스타 부분이었는데 스타 부분을 지금 계산을 한 것을 가지고 오면 편차 제곱합을 다음과 같이 제곱에다가 물론 이제 여기 상수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 상수는 양의 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제곱을 하고 양의 상수가 있고요. x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편차 제곱합이니까 0보다 같거나 큰데 우리는 일단 0은 아닌 경우에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0보다 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이 있을 텐데요. 자, 이 편차 제곱합 D가 그러면 최소가 언제 될까를 생각을 해보죠. 자, 제곱이 되어 있고 앞에 양의 상수가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자, 이 값은 B0하고 B1에 전혀 상관없는 상수 부분이죠. B0, B1에 의해서 앞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가장 작게 되려면 제곱을 한 것이 0이 되는 경우가 최소가 되는 것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0이 되고 이 부분이 0이 되는 경우에 D가 최소가 되는 것이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부분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B0 더하기 B1X 빼기 Y바가 0인 거니까 Y바, 즉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1번식과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이 0이 되기 위해서는 B1 값이 정확하게 정해지는데요. 앞에서 계산한 결과와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B1을 이제 생각을 한 것을 우리가 즉 이 녀석을 베타1 해시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이 베타1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B0를 계산해 보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베타0 해시 y바 이 부분을 이제 이항을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베타1 해스로 이제 바꿔서 넣는 거니까 이렇게 베타0 해스를 계산을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계산 결과는 앞에서와 동일합니다. 물론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편미분을 통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실제로 편미분을 해서 0이 되는 값에서 최소가 되는지를 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데요. 그것만으로는 이제 최소가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D를 다음과 같이 변형을 해서 실제로 D가 최소가 되는지를 확인을 이제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계산을 통해서 최소 제곱 추정량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소 제곱 추정량 베타1 햇은 S의 더블 X분의 S의 XY가 되고요. 베타0 햇은 Y바 마이너스 베타1 햇의 X바가 됩니다. 자, 최소 제곱 추정량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회기직선을 추정을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정된 회기직선식을 생각을 해보면 베타0 햇이 이 값인데요. 자, 이것을 베타1 횟수를 이제 묶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즉 추정된 회귀 직선은 기울기가 베타 1 햇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베타 제로 햇이 이렇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추정된 회귀 직선은 x 바, y 바를 지나는 직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x 빼기 x 바고 여기가 y 바가 되기 때문에 이 직선은 이 점을 지나겠습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관측값을 이제 산점도를 이제 우리가 그림을 이제 그렸다고 했을 때, 자, 이 관측값으로부터 최소 제곱 추정량을 구하고 그것으로부터 최소 제곱 회귀 직선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적당한 이제 직선이 나올 텐데요. 자, 이것을 조금 바꿨으면 y바 더하기 베타 1 햇의 x 빼기 x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x1, 여기 뭐 x2, 여기 x3 등등 해서 x들의 이제 값들만 생각하고 그것의 평균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x바가 이쯤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y1, 그 다음 여기가 y2 등등 해서 여기가 여긴가요? 네. 어쨌거나. 네, 그래서 y1부터 yn도 우리가 다 생각할 수가 있고 y들끼리만 생각을 해서 평균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x바랑 y바를 이제 좌표로 하는 이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점을 반드시 추정된 회귀 직선이 지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베타 1 햇만을 알면, 그리고 이 식을 이제 떠올린다면, 베타 제로 햇은 이 식을 기억을 못하는 경우에 이 사실로부터 유도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특성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정된 회귀 직선 식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 추정된 회귀 직선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변수 x와 그것으로부터 대응되는 이제 반응 변수 y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대략적으로 예측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추정된 회귀 직선 식이 있는데, 자, 실제 이제 관측값을 생각해 보면 x1의 xi라고 하죠. xi에서 관측값은 실제로 yi가 이제 나올 수 있는데요. 추정된 회귀 직선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점을 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 점이 직선 바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직선 위에 있는 이 값은 yi 햇이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독립변수가 xi일 때의 추정된 회귀 직선 상에서의 y 좌표 값 식으로 쓴다면 베타 제로 햇, 베타 1 햇의 xi가 되겠습니다. 즉, 이 식은 그냥 일반적인 그냥 그 변수 x를 사용한 것이고요. 그 일반적인 변수 x가 그 독립변수 xi가 될 때의 값이기 때문에 x를 xi로 바꾸고요. 그때의 값을 yi 햇이라고 우리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값은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런 추정된 회귀 직선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독립변수가 규정해질 때 그것으로부터 y가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싶다면 예측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물론 실제 그 회귀 직선의 식은 베타 제로, 베타 1 x라서
실제 회귀 직선상에 있는 값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베타 제로랑 베타 1은 모르는 값이고 그 값을 베타 제로 햇, 베타 1 햇으로 추정을 이제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 직선 위에서의 값을 추정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yi의 추정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어떤 새로운 독립변수가 있다면 그 독립변수에서 y가 어떻게 될까 예측을 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yi 햇을 즉 추정된 회귀 직선상에서 독립변수가 xi일 때의 y좌표의 값을 yi 햇이라고 쓰고 이것을 예측값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부분은 이제 그 실제 관측값과 내가 예측한 값의 차이가 될 텐데요.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추정된 회귀직선인데 실제 이제 회귀직선과 관측값의 차이를 우리가 오차라고 불렀습니다. 그 회귀 모형, 단순 회귀 모형을 써보면 이런 이제 모형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떤 독립변수 xi일 때 관측값을 yi라고 한다면 yi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i에다가 이 오차에 대한 관측값이 이제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오차라고 하는 부분은 관측값과 회귀 직선에서의 y좌표 값의 차이가 실제 오차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값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물론 오차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차이를 생각하는 이 값이 베타 0 햇, 베타 1 햇, 베타 0 햇 더하기 베타 1 햇의 xi지 이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녀석 오차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관측은 못하지만 그것을 이제 추정을 이제 하고자 한다면, 자, y는 이제 실제로 관측을 하는 값이죠. 그런데 이 값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오차를 모르는 것인데, 이 녀석을 추정을 하고 싶다면 이 녀석 실제 그 미지의 회귀 직선상에서의 값을 추정을 이제 하면 이 오차를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값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값을 물론 추정하는 것은 베타 0 햇 더하기 베타 1 햇 xi로 추정을 하겠죠. 즉 이 녀석이 yi 햇입니다. 즉 이 값을 추정을 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관측값과 회귀 직선상의 값을 추정한 값, 예측값이죠. 예측값과의 차이는 이 오차에 대한 추정값인데, 오차에 대한 추정값을 우리가 ei라고 쓰고요. 이것을 잔차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잔차가 됩니다. 이 부분이. 네. 그래서 오차 엡실론 i를 이제 관측을 못하기 때문에 추정을 이제 하고자 하는데요. 오차를 보면은 실제 관측값과 그 다음에 미지의 회귀 직선상에서의 값의 차이가 오차가 됩니다. 자, 이 값을 이제 추정을 이제 함으로 해서 이 값을 당연히 베타 0 햇 더하기 베타 1 햇 xi로 추정을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베타 0를 베타 0 햇으로 추정을 했고 베타 1을 베타 1 햇으로 추정을 했으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값은 yi 햇 예측값, 추정값입니다. 그래서 실제 관측값과 회귀 분석을 통해서 추정한 값, 예측값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서 그 엡실론 i 오차를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 값을 오차에 대한 추정량이라고 하고요. 그 값을 ei라고 쓰고 이것을 오차 엡실론 i에 대한 추정량 혹은 잔차라고 부르겠다.
남았다는 겁니다. 잔차를 우리가 residual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자, 이 잔차의 특성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가 앞에서 편미분을 통해서 두 가지 식을 얻었습니다. 즉, D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D는 yi 빼기 b0 더하기 b1 xi 제곱의 합이었는데요. 자, 이 녀석을 b0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 것이 마이너스 2배의 서메이션 yi 마이너스 b0 더하기 b1 xi가 됐었죠? 그래서 이것이 0이 되도록 우리가 b0, b1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B1에 대해서도 편미분을 했는데요. B1에 대해서 편미분을 이제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에다가 xi가 더 곱해져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0이 되게 하고, 이 식을 0이 되게 하는 B0, B1을 구한 것이 베타0 햇, 베타1 햇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식에서 B0 대신에 베타0 햇을 대입을 하고, B1 대신에 베타1 햇을 대입을 하면 서메이션이 0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것을 한번 써보면, 자, 이걸 이제 우리가 1번식이라고 불렀는데, 1번식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고 베타0, 베타1 햇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yi 빼기 베타0 햇 더하기 베타1 햇 xi가 0이 되도록 우리가 고른 것이 베타0 햇, 베타1 햇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써보면, 자, xi를 먼저 쓰도록 하죠, 이번에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을 써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것이 0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뭐였죠? 이것이 예측값 yi 햇이었습니다. 그런데 yi에서 yi 햇을 뺀 것이 바로 ei 잔차였습니다. 즉,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식은 결국 서메이션을 한 것이 뭐냐면 잔차를 서메이션을 해서 0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으로부터 잔차를 다 더한 것이 0이다 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한 잔차의 합은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 이 값이 0인데요. 자, 이 부분이 잔차니까 결국은 xi하고 잔차를 곱해서 다 더한 것이 0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잔차는 다 더하면 0이 되는 특성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xi랑 잔차를 곱해서 다 더한 것도 0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성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나중에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오차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오차는 평균이 0인 정규분포를 이제 따른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오차에 대해서 평균은 0일 텐데요. 분산이 얼마인가, 시그마 제곱이 얼마인가, 얼마인 오차인가를 우리가 알고 싶다면 결국 이 오차를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서 관측을 못하는 거니까 추정을 해서 그 추정된 값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그마 제곱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본 것처럼 잔차를 가지고 이제 추론을 했는데요. 자, 잔차의 특성이 합이 0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잔차들의 평균은 뭘까요?
평균은 0이 되겠죠? 잔차들을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면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잔차의 평균이 아니라 이번엔 잔차의 일종의 표준 편차 혹은 잔차의 그 표본 분산을 이제 표본이죠. 여기서는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결국 각각의 이제 관측값인 이런 잔차에서 잔차의 평균 0을 빼고 그것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적당히 n이나 뭐 n-1 등등도 여기는 조금 이따가 더 얘기하도록 하고요. 나누는 값을 통해서 잔차의 표본 분산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이것은 그냥 2i 제곱이나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2i 제곱을 계산을 하면 이것을 통해서 시그마 제곱이 어떻게 될까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값이 어떻게 되는지가 필요한데요. 자, 그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잔차를 제곱을 해서 다 더한 값인데요. 그 값을 우리가 잔차가 왜 생겼는지 생각을 해보면 오차 때문에 생긴 거죠. 오차를 우리가 추정한 값이 잔차입니다. 그래서 오차에 기인한 제곱합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값은 우리가 SSE라고 간단하게 씁니다. Sum of square due to error의 앞글자만 따라서 SSE라고 부릅니다. SSE는 지금 정의 자체가 잔차의 제곱을 다 더한 값인데요. 자, 잔차의 제곱의 합을 계산해 보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값을 이제 계산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약간 지난 것 같으니까 계산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